자, 첫 번째 문제, 재무제표의 그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회계의 기본 가정은, 우리가 회계의 기본 가정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은 별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계속 기업, 계속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과정,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마감을 해서 결산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회계의 기본 과정이고 회계 공준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세무 2급에도 나오고 세무 회계 1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게 기본 과정이고, 그 다음에 회계의 질적 특성에는 우리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목적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돼요. 회계 정보가 질적으로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또 믿을만 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적시성, 제때 정보를 제공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 되돌아보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은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중립성, 채권자와 투자자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채권자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걸 원하고 투자자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이익을 과대 표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뢰성 원가법 완성돼야 진짜 믿을 만하다. 원가로 해야 그럼 믿을 만하다. 근데 이거는 시가법이에요.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 시가하고 원가하고 다르면 목적에 적합한 건 시가법.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진행 기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발생주의인데 이거는 현금이 들어와야 이제 믿을 만하다. 완성이 돼야 내 진짜 이익이 났다. 그 다음에 이건 결산재무제표. 1년에 한 번 결산하면 그 결산재무제표는 뭐 1분기, 2분기 뭐 이렇게 이익이 나고 손실 나고 그래도 결산해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은 이렇게 작성하고, 분기, 반기 재무제표. 이거는 수시로 보고를 해야 투자자가 이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회계 정보는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기업 간 기간별 비교 가능해야 되고, 회계 정보는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유용한 정보고,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 요거는 해당되죠.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반증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기업 실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요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 1번은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기업 실제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경영 수탁 책임을 보고한다. 이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에요. 수탁 책임은 요새 전문 경영인이니까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겼다 이거죠. 그래서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뭐 경영자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이 세 가지는 기본 가정에 속합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러나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해서 그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요거는 회계의 질적 특성이에요. 적시성, 목적 적합성에 목적, 예피, 신표, 검증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요런 것도 또 시험에 나와요. 요거 목적 적합성에 속하는 거, 신뢰성에 속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자료 통하여 결산 후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올바른 것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틀렸나 맞았나 봐야 돼요. 자,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요런 게 이제 그 국가 자격 시험에, 전문 자격 시험에 요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를 까다롭게 내는 거죠. 요거는 기계 취득가, 매입가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여기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설치된 비용, 필요한 설치비 30만 원. 그 다음에 22년도에 발생한 소모품 교체비, 요거는 비용이죠. 비용 처리할 거고, 내용연수, 그 다음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계량비,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은 가산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첫 번째 취득원가는 2,400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 말은 틀렸어요. 자, 뭐하고 뭐를 가산해야 되냐면 2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취득에 들어간 설치 비용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요 세 개를 더하니까 2,400이 아니라 2,430만 원이에요. 2,430만 원. 2,430만 원이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이제 올바른 걸 물어봤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비는 요 금액이다.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430만 원이 취득원가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연수가 6년이에요. 정액법으로 월할상각 잔존가치는 없어요. 그러면 나누기 그냥 6년 하면 돼. 그럼 6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4, 24, 65, 30, 405만 원 나와요. 그래서 이 415만 원이 아니라 요거는 405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830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언제 취득했냐면 여러분 책에는 요게 23년 취득으로 돼 있고 이건 25년으로 문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24년도 기출 문제니까 요거로 그냥 계산할게요. 그러면 22년이니까 22년, 23년, 24년. 그러면 3년 됐거든요. 3년 사용했으니까 405만 원 곱하기 3년. 405만 원 곱하기 3년이에요. 그래서 요 곱하기 3년 하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215만 원. 그래서 요게 830이 아니라 1215만 원. 그러니까 1, 2, 3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상각 후에 기계장치의 미상각잔액은 1215만 원이다. 이거는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1215만 원 상각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2430이라 그랬죠. 그래서 2430에서 감가상각 3년 쓰고 나니까 여기에 1215만 원 감가상각 된 거 빼니까 상각 후 잔액, 즉 장부가액은 1215만 원이죠. 딱 절반이 줄어든 거죠. 여기에 장부가액 또 미상각 잔액.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시험 나오면 일일이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복잡하면 나중에 푸세요. 이거 갖고 시간 잡아먹으면 좀 안 좋죠. 여기에 전형적으로 뭐 주택관리사라든가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런 고급 문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맞아요. 상각을 해줘야 돼요.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제조원가. 당연하죠. 500번대 제조원가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사용한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무슨 법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오답으로 보면 돼요. 뭐 무슨 법만 뭐 이렇게 요거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이 무형자산은 광업권 상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생산량 비례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허권이나 이런 건 정액법으로 쓸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정액법만이라는 건 틀렸어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이거는 잔존가치는 없어요. 뭐 꽁을이라도 팔을 수가 없거든. 이건 하나의 권리니까. 그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아니라 발행 금액이 아니라 사채의 액면에서 차감해야 돼요. 액면 금액에서. 그리고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그 사채가 있거든요. 사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다고 합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옆에 90원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이 뭐가 있죠? 대손충당금 차감하는 거, 감가상각 2개 차감하는 거, 그거 보셨죠? 요거 사채도 이렇게 차감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2, 3, 4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는 할인 발행된다. 요거 이해하세요. 액면 이자율은 삼성이 만약에 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삼성이 이자를 예를 들어서 5% 주겠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7%가 시장 이자율은 7%야. 그러면 삼성에 투자하는 것보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요? 시장의 이자율대로 다른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럼 좋아 싸게 발행할 테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95만 원만 내고 가져가라. 나중에 100만 원 갚을게. 그래서 할인 발행이 돼요. 액면 이자율이 커야 할증 발행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형식. 요거는 뺐죠? 요거는 할인 발행 차금은 뺐는데 거꾸로 비싸게 발행한 거는 액면에서 더해야 돼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금액이 가산하는 형식. 그러니까 사채에다가 할인 발행 차금은 빼지만 할증은 비싸게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요거는 할인 발행은 빼고 할증 발행은 더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는 할증 발행된다. 당연하죠. 자, 삼성이 이자를 10% 주겠대. 근데 시장 이자율은 7%야. 그러면 삼성의 채권에 너도나도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싸게 발행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인데 110만 원인데 나중에 내가 100만 원 갚을게. 그래도 이자가 높으면 계산해보고 이득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걸 막 살라 그러니까 할증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한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꼭 외우세요.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똑같이 할인이든 할증이든 차금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요건 외우세요. 무조건.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한다. 요거는 구태여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것까지 그 표를 그려가지고 증명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세무 1급 할 때 그 강의를 해줄 거예요. 자, 매년 증가한다.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요게 액면이면 할증 발행은 이렇게 비싸게 발행해서 점점 줄어서 액면에 일치하고 장부가액 할인 발행은 이렇게 싸게 발행했어. 그래서 점점 증가해서 액면에 일치해요. 다시 외우세요. 할증 발행 차금의 장부가액은 점점 감소돼서 액면에 일치하고 할인 발행 시에는 장부가액은 점점 증가해서 액면에 일치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건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은 매년 할증은 감소하고 할인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권시장에서 채권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채권 투자는 바로 이 발행하는 회사가 요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요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 자금이나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은 매년 똑같이 증가해요. 근데 장부가액은 반대입니다. 할인 발행은 증가, 할증 발행은 감소 매년. 요거 두 개만 외우시면 회계 1급, 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정책, 회계 추정 변경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그 회계 그 재무 보고를 할 때 그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재고자산 그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선입선출법으로 할 거냐, 이동평균법으로 할 거냐, 총평균법으로 할 거냐,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유가증권 취득단가 변경은 이동평균법이냐, 총평균법이냐, 어느 걸로 할 거냐. 이 유가증권은요, 주식이나 사채, 공채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방법만 평가를 합니다. 이동이냐, 총평균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통화 표시 변경, 달러냐, 한국이냐, 뭐 이런 거. 유형자산 평가 모형의 변경,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득원가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재평가하니까 시가가 막 올라. 요새처럼 막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고 그럴 때는요, 재평가 모형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다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원가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해요. 어떤 방법으로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냐 이건데, 이거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이익여금 수정,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거는 소급해서 작성해요. 근데 회계 추정은, 요 추정은 금액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금액. 그 계산하는 돈의 금액의 방법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액 정액법으로 하나, 정률법으로 하냐,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냐, 연수학계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대손 추정은 1% 할 거냐, 2% 할 거냐, 뭐 추정 방법이 과거의 경험률법으로 할 거냐, 그냥 1%로 할 거냐, 과거의 경험률법, 그 다음에 연령분석법으로 할 거냐, 이런 추정의 방법의 변경. 재고자산 진부화요. 진부화가 뭐냐면 구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발 채무,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상품 보증 채무 변경 등 이런 것들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회계 추정, 여러분 기억하실 건 회계 추정의 변경은 무조건 금액의 변경이고, 정책은 재무제표 작성 방법의 변경이에요. 어떻게 보고할 거냐. 그래서 이건 소급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만 이 추정은 전진법, 앞으로 전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거지 소급해서 바꾸진 않아요. 이건 전진법.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외워두시면 세무 2급뿐만 아니라 1급에도 여러분들 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 효과는 정책 변경,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그러니까 정책이 우선이에요. 회계 정책. 그 다음에 회계 정책 변경과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전진법, 회계 추정 변경으로 한다. 이 두 개가 혼합돼 가지고 정책의 변경에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정책 변경 자체가 어려울 때는 추정 변경으로 보고, 좀 애매할 때 그러면 이제 추정 변경으로 봐요, 그냥.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자,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요거는 읽지 않고요. 2번부터 읽을게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며, 앞으로 전진 그랬죠, 방금 전에.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앞으로 전진이야. 앞으로만 변경한다 이거예요.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회계 이게 이제 구분이 불가능해. 구분이 불가능해. 이게 정책인지 추정인지 이게 불가능할 때는 그냥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맞아요. 이게 이제 누적 효과는 이제 정책 변경이 우선이지만 구분이 애매할 때는 추정 변경으로 본다.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올해부터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1번은 그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 작성 이게 아니고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 뭐 경험의 축적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요거 회계 정책의 변경은 뭐냐? 뭐 때문에 바뀌냐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 재무제표의 이거 지금 요 회차는요. 여러분들 기본 상식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회계 재무제표의 작성과 작성 보고에 적용하던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계 정책을 변경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른 정책으로. 재무제표 작성 보고의 방법, 재무제표 작성 보고의 정책, 우리는 선입선출법을 할 거냐, 이동평균법을 할 거냐, 뭐 이런 방법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1번이 틀렸어요. 뭐 기업 환경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할 거냐, 이동평균법을 할 거냐. 여러분들 해봤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뭐 이런 거에 총평균법에 따라 기말재고액이 달라지잖아. 그죠? 매출원가도 달라지죠?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자, 여기까지 5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 개별원가는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원가표의 집계의 원가를 계산한 개별원가표 계산표 작성해서 개별적인 제품별로 뭐 화물선, 여객선, 군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작업원가표 작성하여 원가를 계산하여 틀렸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공정별로 만드는 과정별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고 기말재고금 평가도 하고 그러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 개별 제품별로는 개별원가 계산이지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에요. 2번이 틀렸어요.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지휘소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맞고요. 조선업 건설업은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이다. 맞아요. 배 만드는 게 다 똑같진 않죠. 다 다르죠. 건설업도 이 빌딩 같은 거 짓는데 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8번 제조. 자, 이제 6번 다음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 계정. 틀렸네.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이죠.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단기제품 제조 원가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죠. 단기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이건 원재료 계정 차변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제품 계정 차변. 제품 계정 차변. 우리 그때 그 그림 흐름도 배웠었잖아요. 단기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단기총 제조 원가. 여기 제공품 차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게 단기총 제조 원가예요. 단기총 제조 비용.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완성공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맞죠? 지금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 제품의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맞아요. 그래서 6번엔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번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뭐 틀린 거를 많이 물어봐요.
틀린 거를. 자,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제거액은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계정에 계상된다. 요거 우리 말원손잉제 우리 그거 배웠었죠? 말원손잉제. 여기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게 전기말 그 재고액이거든요. 전기말 재고액. 전기말 재고액 이걸로 봐도 되고, 이게 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여기 여기 전기분 원가명세서 여기 제품 매출 원가에 여기 기말 제품 38450 요거하고 같아요. 여기 재무상태표에 여기 제품 38450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봐도 돼요. 이거 여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요거 여기 제품 38450 제품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계상되고, 이게 지금 다 맞는 얘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제공품 원가는 재무상태표 제공품.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재무상태표 매출원가에. 매출원가가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나와?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탁 보면 알죠? 매출원가는 재무상태표에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기말제품 제거액은 재무상태표의 제품 계정 금액과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요거 보면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600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40이야. 과대배부. 과대배부라는 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정이 더 많은 건 예정 제조간접비는 600에다가 40을 더한 640만 원이에요. 640만 원. 그 다음에 실제 노무시간. 우리가 예정 배부액은 실제 노무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한 거거든요. 여긴 거꾸로 배부율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 5만 시간으로 나누면 돼. 그냥 5만 시간으로. 5만 시간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5만 시간 나누면 128원 나와요. 128원.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64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왜냐면 예정 배부액 자체가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실제 배부 기준이에요. 직접 노무시간당 요걸 배부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서 밥 먹기로 했는데 15명 갖기로 밥 먹기로 했는데 150만 원 들어가서 1인당 만 원씩으로 잡았는데 실제 간 사람은 13명이다. 그러면 그 만 원을 13명이 곱하면 13만 원이 바로 예정액이야. 근데 그 실제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13만 원이 예정액인데 실제 가서 밥 먹어보니까 8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5만 8천 원이 과대배부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 간 사람 내에다가 1인당 만 원씩으로 곱하듯이 실제 노무 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 128원을 곱해가지고 이 640만 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꾸로 5만 시간 나누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0번. 기초제공품은 1000개고 완성도가 30%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입량은 6000개이고 기말제공품은 800개인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 완성품 완선량이 6100이라면 기말제공품 완성도는 몇 프로인가? 자, 요거는요, 요 T자를 그리시면 수량, 여기 기초가 1000개, 그 다음에 투입량이 6000개, 기말이 800개, 그럼 완성 수량이 6200개예요. 완성 수량이 6200개. 자, 여기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일 때는 완초말 그랬죠. 자, 완성이 6,200개 빼기 기초. 기초가 여기 지금 가공비죠.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해야 돼. 1000개인데 30%니까 300개 빼기 300개 더하기 기말은 여기 800개야. 그런데 800개인데 여기 완성도는 몇 프로인가? 완성도가 안 나왔어. 그럼 이걸 X로 잡아요. 여기 완성도를 여기 800개에다 곱해갖고 나온 게 완성금 환산량이 6100개야. 별걸 다 푸네, 그냥. 방정식을 푸네. 자, 요거 봐요. 그 6200에 300이 빼면 5900개죠? 5900 더하기 800X 이퀄 6100. 그러면 800X 이퀄 6100 요게 넘어가면 빼기 5900개 빼기 5900개.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쓸 자리가 지금 여기 없는데, 야, 여기 요거 200개 나오죠. 요거 빼면 200개 요거 200개 나와요. 그러면 요 요거 X를 구하려면 200개 나누기 요거 지금 곱하기잖아요. 800개가. 여기 오면 800개를 나눠. 그러면 X 이퀄 요거 4분의 1이죠. 800분의 200이니까 25%. 그래서 정답은 25%예요. 이 문제 시험에 나오면 하지 마, 그냥. 시험에 나오면 하지 마요. 뭐 방정식 푸는 게 무슨 뭐 회계 문제야. 예? 치사하죠, 이런 거 낸 거. 그쵸? 근데 원리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11번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상 1년에 2개가 있다. 상반기, 하반기, 1기와 2기 이렇게 있죠.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맞아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에 예외가 된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그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그 종료일까지예요.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요게 아니고요. 아니고 변경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왜냐면 이건 세법의 규정인데 일반 과세자가 이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간이과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뀌면 바로 그 해에 하반기부터 뭐 상반기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바로 그냥 7월 1일부터 12월 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거 즉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어. 그건 좋은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다는 건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 1억 400만 원 이제 초과된 거니까 1억 400만 원 이상 된 거니까 그 미만이 간이과세자고, 그러면 사업이 잘 된 거니까 그 사람은 소급해서 공제를 해줘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소급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이가 일반으로 바뀔 때는 이건 프린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이 간이로 바뀌면 이렇게 7월 1일부터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에 1년의 과세기간이 3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3개가 될 수도 있죠. 포기하면 그 부분하고 또 이제 하여튼 요거는 저기 포기할 경우는 좀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간이과세자가 왜 포기하냐면 간이과세자가 그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잘 안 살라 그래.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영수증 뺏기 발행 안 되니까 그 사는 사람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물건을
잘 못 팔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일반과세로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요건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재화의 공급.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담보인데 뭔데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닌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도 세금을 물건으로 낸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낸 거니까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상가 건물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는 이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 건물의 양도는 요거는 부가세가 있어요. 주택도 고급 주택은 부가세가 있어요. 고급 주택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택. 자,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가가 12억 이상인 거예요. 12억 이상. 그러니까 32평짜리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는 또 없죠. 국민주택 규모 32평 아파트. 그러니까 그 32평이지 실제로는 25점인가 28평인가 그래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사업소득자가,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사업소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이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사업소득자가 아니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그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요. 이 사업소득자는 경비로 들어가요. 필요경비.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기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했거든요. 하고 기부금 수익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없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소득이 있어.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이런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못해도. 보험료, 의료비 이런 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공제를 받는 거예요. 기부금은 누구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기부금 세액은 공제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거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아니라, 가만있어 봐요. 옳지 않은 것 그랬지? 약정에 의한, 약정이라 그랬어요. 약정은 약속한 날이니까 맞아요. 이거는. 근데 실제 이자 지급일은 해당이 아니에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냐면, 비영업대금은 개인끼리 대출해 주는 거, 개인끼리 돈 빌려주는 거, 그런 거 있죠. 이웃집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건 25%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약정에 대한 이자 지급일. 이때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 수입으로 해서 이 세금을 내야 돼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의일, 주주총회 한 날. 이건 주주총회. 그러니까 요거는 약정이에요. 비영업대금은. 장기할 판매, 이거는 소득세는요, 장기할 판매는 이게 아니고 그냥 물건을 인도한 날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장기할부 판매는 재무회계나 그 다음에 소득세, 재무회계하고 소득세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장기든 단기든 물건을 인도할 때가 매출이에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매출로 봐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거든. 그런데 장기로 팔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전부 다 매출로 보고 10% 부가세를 내면 너무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가세만 대가의 각 부분, 할부금 받을 때 그 할부금만 매출로 잡아서 거기 10% 세금을 내고, 소득세법이나 일반 재무회계 이런 거는 장기든 단기든 관계없이 그냥 물건 인도할 때 그때 다 매출로 봅니다. 상품을 인도한 날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대가를 받기로 하는, 구분 잘하세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부동산 등의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의
대금 청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등기일이 판매한 날이고 그때가 수입식이고, 대금 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 그러면 그때고, 또 사용수익을 먼저 했다 그러면 그때 판매예요. 그래서 이거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부동산 판매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물어요.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과 다수의 순위 경쟁에서 대회 입상에서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80이에요. 여러분들 상 받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보고 80%까지 공제해줘요. 비용을. 그럼 20%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김연아가 그 세계 챔피언 될 때 김연아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썼대요. 부모님이 그 코치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80%, 최대한 80%예요. 그러나 일반 기타 소득은 60%가 대부분이에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대가는 기타 소득이에요. 당연히 기타 소득이에요. 강연료라 그래가지고 김창옥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고 그러잖아. 고용 없이 프리랜서로. 그죠? 그런 건 다 기타 소득으로 20%의 세금을 내요. 거기는 이제 60%의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 퇴직과 양도소득은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분류과세예요. 이거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거는 자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요. 5월 달에 신고 안 합니다. 이거는 발생할 때 신고해요. 이자, 이배사, 근연기, 이거는 종합소득이에요. 이해 소득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기타 소득. 재산권에 관해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영어권 이런 거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에요. 이배사, 근연기,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상표권, 영어권을 양도하거나 대여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러니까 상표권이나 영어권 이것도 다 무형자산이거든. 무형자산. 상표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상표권, 영어권 이런 거를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을 했고요.